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1년 만에 2번이나 폭행 사고를 저지른 하나그룹 상남 김동선 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러시아의 크릴로프의 우화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명성교회로부터 불거진 목회직 세습 논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제가 정봉주 전 의원과 나는 꼼수다를 같이 하면서 이익을 공유하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비추어진 것 같습니다. 이익이란 게 과연 있었는지 그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그런 입장으로 비춰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제가 정봉주 전 의원의 복권을 이야기할 때는 다릅니다. 정봉주 전 의원은 이명박 씨의 BBK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가 실형 1년에 출마금지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실형을 살았고요. 출마금지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설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실해도 이 정도면 충분히 책임을 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죽여 없애겠다는 뜻이 아니라면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이런 형벌을 받은 이유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정치검찰과 꼬리곰탕 특검이 밝힌 대로 이명박 씨는 BBK 주가 조작 사건과 무관합니까? 만약 BBK의 핵심 물주인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씨로 드러나면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유죄 판결문은 첫 장부터 오류가 난 셈입니다. 이걸 떠나 앞으로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에 대한 과거 비리 의혹 제기, 이유미 이준서 사건처럼 날조면 당연히 처벌해야 하지만 합리적인 의심과 의혹이 많이 제기된 BBK 주가 조작 사건처럼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다 유죄가 되는 것입니까? 정봉주 전 의원에게 내려진 형벌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그의 복권은 당선이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무수하고 엄중하며 집중적인 검증이 있어야 한다는 민주공화국의 존립 근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봉주가 복권되면 기존의 적폐 청산 수사가 정치 보복임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정권이 들어섰어야 복권될 수 있었다는 말일까요?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정의의 관점으로 이 사안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봉주 전 의원의 이번 성탄절 복권을 간청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함께하겠습니다.
신순용 씨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3공수여단 11대대 소속 소령으로 복무했는데요. 신순용 전 소령은 최근 옛 광주교도소 앞에서 시민군 3명을 사살해 직접 안매장했다고 고백한 바 있죠. 또한 어제 신순용 전 소령은 옛 광주교도소를 찾아 새로운 안매장 추정지 여러 곳을 구체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5.18 재단은 안매장 의심 지역들도 모두 살펴보고 향후 발굴 계획을 알릴 방침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설치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 검토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는데요. 하지만 하루 만에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강하게 반대하며 사실상 반대 당론을 확인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수처 관련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내년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놓고 의원 전체 끝장 토론을 벌였습니다. 어제 아침 끝장 토론을 앞둔 안철수 대표는 조계사를 찾아 절을 올렸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의견 수렴의 시작인 날입니다. 함께 뜻을 모으고 함께 통합하는 그런 화합하는 길들을 열심히 찾겠습니다. 그제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전직 현직 지도부를 만나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그런데 어제 끝장 토론에서 안철수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 추진의 뜻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말을 바꾼 것에 대해 박지원 전 대표가 사과를 요구했지만 안철수 대표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토요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과거 야당 원내대표들에게도 국회 운영 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매월 보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지내며 받은 특수활동비의 일부를 야당 원내대표에게 건넸다는 얘기인데요. 그러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홍준표 대표를 향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 어떠한 명목으로도 홍준표 당시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표는 내 기억의 착오다 이런 해명에 나섰습니다. 현재 홍준표 대표는 국회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제조업체에서 썩은 밀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알게 된 직원이 있습니다. 업체는 원재료가 드러나지 않는 가공 분말을 만들기에 그의 제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도 썩은 밀가루로 제조된 식품을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데에는 공익제보자들의 양심적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의 양심 있는 행동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자,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네, 모교가 지진 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모양인가 봐요. 진앙지가 포항시 북구 흥해읍인데 거기가 이제 흥해가 굉장히 좀 외진 곳이거든요. 예. 근데 이명박 생가가 있는 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진앙지하고 이제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다 보니까 예. 피해가 좀 커가지고 좀 하여튼 뭐 마음이 조금 편치 않았습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은 여진 때문에 여러모로 또 고초를 겪고 계신데 빨리 좀 수습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특수활동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연일 지금 자유한국당에겐 악재로 작용하는데 이걸 어떻게든 되치기를 한번 해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뭐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되치기 할 수 있는 카드가 특수활동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생채기를 조금 내가지고 그걸 통해서 좀 프레임을 전환해보자라는 거거든요. 니네들도 그렇게 특활비 멋대로 갖다 써놓고는 누구를 상대로 해서 시비를 거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한마디로. 네네, 그렇죠. 딱 그 프레임을 만들려다 보니까 법무부 통해가지고 받아서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최대한 몰두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반응한다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좀 흔들린다거나 그런 이제 움직임은 거의 없는 걸로 보이는데 예. 일부 언론들은 뭐 그거에 비슷하게 이제 논조를 좀 가져가고는 합니다만 JTBC에서 어저께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좀 했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부분이 정말 팩트에 부합한 것이냐.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납의 구조가 아니고 오히려 법무부에서 검찰한테 내려주고 있는 이만큼을 잘라서 써라 하고 이제 내려주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냥 좀 여론을 몰아가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용돈을 주는 그런 모양새예요. 아버지라 하면 법무부, 자식이라 하면 검찰. 이런 구도로. 네, 그렇죠. 이게 지금 검찰은 준사법부라고 해가지고 하는 역할 자체가 사람들을 수사해서 처벌해달라고 법원에다가 넘기는, 검찰에서 넘기지 않으면 판결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재판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역할 자체가 이제 사법부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준사법부라고 이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소속 자체는 법무부에서 인사라든지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조직의 운영 자체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조직적인 설계를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좀 해놨거든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 그리고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나 위에 행정부 사람들로부터 휘둘리지 않도록 하는 뭐 장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좀 세밀하게 조금 만들어 놔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걸 이제 보장을 받고 있기는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역할에 대한 얘기고요. 인사와 예산은 어쨌든 그쪽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 곳이니까 그거에 대한 총괄은 이제 법무부에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무부 검찰국인데요. 법무부에서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이제 정해져 있고, 그게 이제 200억이 넘는 정도의 규모이고, 그 중에서 받아가지고 검찰에 이 정도를 쓰세요 하고 내려주고 있는 돈이 이제 100억 조금 넘게 되는 돈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를 검찰에서 써야 되느냐, 법무부가 어느 정도 쓰고 검찰이 어느 정도를 써야 되느냐라는 거를 국회에서 사실은 이제 가르마를 타주는 것이 맞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명문상 이제 돼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법무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조건을 정해서 내려주고 있는 돈이 이제 100억 조금 넘는 돈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검찰이 뭔가 법무부에다가 상납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구조거든요. 예산을 배정하고 내려주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법무부에 있고, 예. 법무부에 배정돼 있는 특수활동비, 그리고 법무부 내에 검찰국이 있으니까, 검찰국에서는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를 시간차가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 계속 뭐 수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물론 문재정부 들어가지고는 이제 예전처럼 완전 긴밀하게 하명 수사를 진행하고 막 이랬던 것을 좀 일정 부분 끊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아주 세세하게 받는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검찰의 활동에 있어서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법무부 내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게 수사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를 이제 규모를 정해가지고 그걸 내려주는 거가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오히려 뭐 그런 이제 전후 사정이라든지 자세한 내용을 다 건너뛰고 특수활동비를 받아가지고 뒷돈을 주는 형태인 것처럼 법무부에다가 상납을 했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계속 몰아가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게 모든 언론이 다 그거에 그냥 부안노동해가지고 마치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그냥 전후 맥락을 자르고 칼춤을 춘다 그러면 모르겠으나, 말씀드린 대로 언론 지형이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일부 조중동을 비롯한 의도를 가지고 적폐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일부 언론들에서는 그런 것에 이제 받아가지고 은근히 군부를 지피기는 하지만, 뭐 그런 것과 상관없는 언론들이 이제 여럿 생겨나고 있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명확하게 해보면 사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제 그게 나오고 반론으로 계속 이어지고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자연히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프레임은 지속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그것으로 뭔가 되치기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글쎄요, 뭐 이번 주를 지나서도 동인이 크게 있기는 어렵다고 보고,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정도에는 전혀 다른 인물 혹은 전혀 다른 사건이 튀어나오면서 오히려 본인들이 힘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프레임과는 전혀 다른 이슈로 또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뭐 제 판단입니다. 그건 결국 자유한국당에게 불리한 이슈겠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지금은 뭐 워낙 이제 터져나올 사람들도 많고 사건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속이 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불을 붙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막 하는데, 뭐 신문지에 물은 잔뜩 묻어 있고 뭐 하여튼 번개탄을 아무리 펴봐야 연기만 나서 눈물만 나고 하여튼 죽을 심정일 거예요. 이 표현이 아주 클래식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일단 특수활동비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해서 남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무부가 지들 멋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일단 그게 뭐 쉽게 생각하면 돈을 어디다가 썼는데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금을 아무 데나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증빙을 꼭 남기도록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김용민 씨가 김프로한테 예산을 썼다, 세금을 썼다, 그러면 신분증 사본 갖고 오시고 사인하시고 뭐 이렇게 했다는 증빙 명확하게 어디다가 썼는지를 좀 기록하세요라고 모든 이제 영수증 처리를 하도록 이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진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제 수사 활동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내밀한 정보원인데 이 사람한테 진행될 수밖에 없는 돈을 줘야 되는데, 야, 이거 영수증 해야 되니까 이제 신분증 좀 갖고 와볼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쓸 수는 없으니까 증빙을 명확하게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특수활동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그걸 그렇게 용도를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조직에서 사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것까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조직에 돌아가는 양심 내지는 뭐 그런 것을 이제 믿고 일정 부분의 이제 신뢰관계 속에서 그걸 진행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 그걸 일일이 증빙하고 하게 되면 그거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또 어마어마할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겠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게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지금 법무부에 내려가 있어서 그 법무부 산하에서도 이제 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법무부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검찰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뭐 교정기관을 담당하는 곳이 있고,
뭐 법무부 잔체에 정부의 법률 서비스를 대리하는 곳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조직을 나눠놨는데 그거에 따라서 검찰에 내려가서 검찰에서 이제 써야 하는 특수활동비 이거는 뭐 그냥 적법하게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했느냐, 뭐 어떤 식으로 사용해 왔느냐는 이제 조금 별개의 문제기는 한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국정원에 내려간 돈을 뭐 기획재정부로 간다든지 청와대로 간다든지 또 현금 다발로 갖다 주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사용됐는지 전혀 뭐 생뚱맞은 다른 곳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우리 예산을 조금 늘려달라 뭐 이러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금을 갖다 주고 그걸 이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이런 식으로 제공됐던 거하고는 이제 전혀 별개의 것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원래 정해진 용도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용납될 수 있는 바운더리를 훨씬 벗어난 그냥 사적 유용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수사를 해가지고 처벌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 소속돼 있던 그리고 본인들의 자유한국당 내부에 있는 꽤나 뭐 실세였던 사람들이 계속 문제가 돼서 딸려 나오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든지 한번 뒤집어 보자고 억지 논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뭐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 글쎄요 이게 옛날같이 언론이 그냥 일방적으로 막 억울한 소리를 같은 목소리로 막 해댈 때면 모르겠으나 예. 지금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여론을 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예. 원하는 그런 결과를 받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게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홍준표 대표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가 상세히 전했고요. 홍준표 씨는 이런 식으로 말을 자주 바꾸면 지금 대법원 법률심이긴 하지만 사실심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자꾸 많이 바뀌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게 누군가가 또 고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 원내대표로 있을 때 이제 국회에도 배정되어 있는 특수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를 뭐 악유를 맞춰보면 돈이 안 맞아요. 요즘 돈이 비는 곳이 지금 생기거든요. 예. 그럼 그 돈 어디다 갖다 썼느냐를 명확하게 소명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그럼 본인 자체가 지금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별개로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공방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라서 본인한테는 이제 유리한 게 전혀 없을 것이고 근데 본인이 어쨌든 기록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옛날에 주장했던 것 그리고 뭐 당대표 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김진태 의원하고 싸우면서 또 막 남겨놨던 것들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을 쭉 놓고 보면 악유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자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찾아가지고 맞춰서 기사를 쓰기 시작하고 예. 그 악의가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 본인은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아, 참. 홍준표 대표는 최경환 의원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되면서 뭔가 길을 펴게 되나 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본인도 지금 수렁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정부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고 권력의 실세에 있던 사람들이 본인들이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뭐 권한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나이브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그냥 대충대충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지의 민낯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어서 개인의 양심에 다 모든 것을 맡겨서 진행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준이 정말 얼마나 낮았던 건지를 이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나중에 뭐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결과로 반영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당연히 그런 게 반영돼야 되고요. 뭐 하여튼 본인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결단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먼저 나서서 보이지 않는 이상 계속 뭔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이럴수록 하나를 거짓말하기 시작하면 그 뒤에 이제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자승자박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뭐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친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김용민 브리핑 뉴스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속담 가운데 불난 집에 무엇한다 이런 속담 있죠. 어제 문제는 이 속담에서 불난 집에 하는 행동을 맞히는 거였죠. 정답. 부채질입니다. 당첨자 두 분에게는 도서출판 YB에서 협찬하는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를 선물해드립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입이 쉽게 열리지 않는 분들 그리고 회의나 미팅처럼 다수의 대화가 두려운 분들에게 도서 왜 사람이 많으면 대화하기가 어려울까를 추천해드립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정답자 허라애몽님, MB가 어서 구속됐으면 좋겠어요. 웃기웃기션님, 우리나라의 권력은 검찰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으로 우리의 권력을 되찾아올 때입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드립니다. 어제 문통방통 끝말잇기 시작 글자 피난의 난이었는데요. 당첨자 샤인1784님. 끝말잇기 난장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하는 짓들이 아주 난장판이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계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이 용인에 오신다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방송일 기준으로는 오늘인데요. 선대인 선배께서 번개를 치셔서 거기에 심가해서 선대인 선배하고 다른 분들 같이 뵙기로 했습니다. 동아일보 선후배 사이신데, 근데 뭐 나이로 보면은 우리 이완배 기자님이 아닙니다. 아마 동갑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세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 오늘 모이셔가지고 민증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11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에 용인 동백 마을밥상에서 이렇게 또
두 분과 함께하는 번개 오늘 예정돼 있습니다. 예, 선대인 선배께서 저를 왜 번개에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좋은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고 부르신 모양이에요. 근데 절대 그럴 리 없고요. 선대인 선배의 나쁜 점을 모두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네, 선대인 선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용인에 많이 와주시면 선대인 선배하고 같이 뵙고 제가 낱낱이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선대인 소장의 민낯이 다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입니다. 11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에버라인이라고 불리죠. 용인경전철 동백역 2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조금만 걸으시면은 NH농협 용인 동백역 지점이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있는 동백마을밥상으로 여러분들 많이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아마 조금 늦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7시 약속이니까 많이 와주시면 7시에 선대인 선배께서 아마 와 계실 거고요. 저는 아마 조금 늦게 도착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입니다. 동백마을밥상으로 많이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뭐 여지없이 이 아이템 하실 줄 알았습니다. 네, 한화. 예, 이게 근데 오늘 올해에만 지금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폭행 사고를 쳤으니까요. 저는 이게 회사 이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항상 언제든 터질 수 있는 화약 같은 그런 가문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 여담이지만 어쨌든 이 한화그룹이라는 곳이 화약을 다루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서울에서 그 복죽 행사도 같이 했고요. 이런 화약을 다루는 그룹에 3세 승계자들이 이따위 사람밖에 안 되는 게 폭탄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그룹 3남 김동선 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오늘은 홍종학 장관 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낮에 또 이 사람이 사고를 쳤더라고요. 그런데 이 폭행이 진짜 황당한 폭행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야기를 안 들을 수가 없어서 홍종학 장관에 관한 이야기는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브리핑을 준비하면서 저도 참 이 재벌 폭행범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의 기사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인데 한화그룹 3남 김동선 씨요. 이 사람은 진짜 이 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어지간한 놈들 여러 봤는데 얘는 진짜 감당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사람의 필적할 만한 재벌 폭행범은 롯데그룹 일원 중에 신동학 씨라고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를 드릴 텐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이 신동학 씨 이후에 역대 최고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김동선 씨. 예, 제가 살아생전에 이 신동학의 버금가는 재벌 폭행범이 또 나올까 싶었는데 영광스럽게도 이 사람과 자웅을교를 위치에 오르셨습니다. 이 김동선 씨가 승마했다는 사람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승마 때문에 지금 특검에서도 이 사람과 정유라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사람이죠. 그 승마에서는 금메달 못 따고 이런 거에서 금메달 땄군요. 승마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죠. 예. 네. 우선 뉴스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뉴스 정리하면서 어이가 없어서 실소를 여러 번 내뱉었는데 김동선이라는 사람이 198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8살, 나이가 30도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9월 말에 지인의 소개로 서울의 모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들 1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에 참가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대형 로펌이 김앤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김동선 씨는 하나그룹의 3남이고요. 모인 자리는 김앤장 친목 모임이에요. 그러면 남의 회사 회식 자리에서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새파랗게 어린 놈이 남의 회사 변호사들 모인 장소에 꼽사리를 껴가지고 술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술을 많이 취한 겁니다. 그리고 김앤장 신입 변호사들한테 존칭을 써라. 주주님이라고 불러라.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이렇게 윽박을 질렀답니다. 예, 근데 진짜 웃긴 건 거기서 김동선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이런 걸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말해라 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게 현실에서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 자리에 있던 어떤 변호사분이 건달인데 라고 답을 했으면 한편의 느와르 영화가 펼쳐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김동선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술이 취하니까 변호사들이 이제 눈살을 찌푸리면서 자리를 하나둘씩 떴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몇 변호사들이 김동선을 부축을 한 모양이에요.
이때 김동선이 남자 변호사의 뺨을 때리고 한 여성 변호사는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답니다. 야, 네, 한마디로 미친놈인 거죠. 예. 지금 이게 말로만 전해진 거고 고소고발이 아직 안 이루어진 상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엽기적이냐면 김동선이 올해 1월에 폭행 사건으로 세상을 한번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엽기적인 재벌들을 많이 봤지만 1년에 2번 사고 치는 애는 얘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1년에 폭행으로 2번 걸리면 이건 상습 조폭인 거잖아요. 예. 더구나 얘는 지금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올해 1월에 친 사고 때문에요. 그런데 1년에 2번이나 사람을 패는 깡을 보고 야, 진짜 비로소 김동선 지가 이 분야의 지존이었던 신동학과 같은 반열에 오를 만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강남구 청담동 고급 바에서 김동선이 술이 많이 취를 했습니다. 바라고 하지만 약간 룸사롱 비슷한 곳 같아요. 그런데 김동선이 여기에서 종업원 2사람을 두들겨 팹니다. 근데 경찰이 이제 신고를 받고 나서 김동선 씨를 연행을 하는데 연행을 하는 와중에도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순찰차 좌석 시트를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그리고 지구대에 도착을 한 이후에도 쌍욕을 퍼부으면서 난동의 끝을 보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죄질이 너무 안 좋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이 또 집행유예로 이 사람을 풀어줘요. 이게 웃긴 게 올해 1월에 이 사고가 난 다음에 김승현 하나 회장이 홍보실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김승현 회장이 한화에서는 CM, 체어맨 이렇게 불립니다. 이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김승현 회장이 2012년에 회사 돈 3,500억 원을 횡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검찰이 하나빌딩에서 압수한 문서들에 따르면 하나그룹 본부 조직에서는 김승현 회장을 CM, 체어맨이라고 부르면서 CM은 신의 경지이고 절대적인 충성의 대상이며 본부 조직은 CM의 보좌기구에 불과하다는 등 하나그룹 본부와 계열사 전체가 김승현 피고인 개인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따르면 한화는 CM, 그러니까 체어맨 김승현이 신의 경지에 올랐다는 겁니다. 신이 한마디 하면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신이 명령을 내리면 뭐든지 다 복종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절대 권력을 가진 신께서 1월에 김동선이 난동을 부렸을 때 하나그룹 홍보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잘못을 저지른 만큼 벌을 받고 깊은 반성과 자숙하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뭔 놈의 신이 한마디 했는데 지 아들이 신의 말을 쌩까버립니다. 그리고 10개월 만에 똑같은 폭행사고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지 아들 하나 간수를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슨 절대 권력을 운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 김동선 씨는 아버지도 통제가 안 되는 개망난이인 겁니다. 당연히 법도 통제가 안 됩니다. 경찰차에서 난동을 부리고 변호사 뺨을 치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요. 이러면 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김동선은 국가나 공권력도 무섭지 않고 아버지도 안 무서운 겁니다. 신도 당연히 안 무서워하죠. 그러니까 얘는 지구상의 어떤 규칙과 질서로도 제어가 안 되는 미친놈이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네. 예. 근데 얘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10년에도요. 용산관 고급 호텔 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추행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 씨는 이걸 제지를 하던 다른 종업원들하고 막 싸움을 하다가 마이크를 집어 던져가지고 유리창을 박살을 낸 혐의로 입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전과가 된다면 전과 3범인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이거 3건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만 2건 사고를 쳤습니다. 지금 집행유예 상태에서 변호사 뺨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 장담하는데 얘는 한 달에 최소 2-3건씩 사람을 패고 다녔다고 추측을 하는 게 정당입니다. 예. 이 집안이 얼마나 제어가 안 되는 집안이냐면요. 과거에 그 룸사롱에서 술 먹고 주워 터진 다음에 아버지 김승현이 보복 폭행에 나선 유명한 폭행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청계산 사건 기억하죠? 그렇죠. 네. 뭐 만보파, 서방파 뭐 이런 조폭들이 다 동원된 사건이죠. 근데 그때 주워 터진 인간이 김동원이라고 김동선의 형입니다. 근데 얘도 21살 때 룸사롱에서 술 처먹다가 사고를 쳤는데 이게 2007년이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친 지 꼭 4년 뒤인 2011년에 교통사고를 내서 뺑소니를 치다가 벌금 700만 원 형을 받습니다. 그리고 얘는 또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로 다음인 2008년에 대마초를 피우다가 붙잡혀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 제어가 안 되는 형제인 거예요. 아니 뭐 저 형제끼리 착심한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형 한번 태어난 인생 어디까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지 그렇죠. 한번 예, 막장의 끝을 경쟁을 하는 거죠. 형제끼리. 예.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이번 김동선 폭행으로 김동선이 이 분야 역대 최고 반열에 올랐던 롯데 가문의 신동학에 버금가는 폭행범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신동학을 비롯해서 제가 한국 재벌들의 역대급 폭행을 몇 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벌 폭행의 역사 같은 건데요. 과연 김동선이 이들 역대급 폭행범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그 정도의 인물이 되는지를 청취자분들께서 한번 듣고 판단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 분야 역대 1위라고 생각하는 신동학 씨요. 신동학 씨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롯데가 낳은 최고 스타는 이대호가 아니라 신동학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막장의 끝인 거죠. 이 사람은 푸르밀 회장인 신준호 회장, 한때 롯데 막강 실세였는데 그 신격호 회장하고 사이가 갈라져서 푸르밀을 분가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1994년 1월에 이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건 네티즌들이 붙여준 이름인데 프라이드 주제에 얻다 대고 라는 이름이 붙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 씨의 손자가 제일화재해상보험의 이동훈 회장의 아들입니다. 이석환이라는 사람인데 신동학은 이석환이라는 사람하고 새벽에 그랜저를 타고 강남의 도산대로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프라이드 한 대가 그랜저 앞에 끼어들었다는 거죠. 어디 감히 프라이드 따위가 그랜저 앞을 가로막느냐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신동학은 이석환하고 같이 내려서 프라이드 운전자를 집단으로 폭행을 합니다. 근데 엽기적인 건 도로에서 폭행을 하면 주먹으로 때리고 발길질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신동학은 도로변에 있던 벽돌하고 화분을 손수 집어들고요. 예, 이걸로 프라이드 운전자뿐만 아니고 조수석에 앉은 동행자까지 마구 두들겨 팹니다. 그래서 이때 맞은 사람 중에 한 명은 뇌출혈을 일으켜서 수술까지 받아요. 근데 이 사건이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동학이 현장에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다음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겠죠. 야,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다음날 영국으로 출국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패고 겁이 나서 외국으로 내빼려고 한 겁니다. 네, 그 찌질한 새끼들인 겁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은 김포공항에서 붙잡혀서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밝혀집니다. 이 당시만 해도 1994년이니까요. 재벌들의 영향이 전 사회적으로 말도 안 되게 강했었을 때입니다. 경찰도 재벌들한테 꼼짝을 못했죠. 예. 근데 이때 경찰 기록을 보면 웃긴 게 신동학하고 같이 폭행을 한 이석환, 이후락의 손자입니다. 제일화재해상보험 이동훈 회장의 아들 당시로는 그랬고요. 경찰이 얘 조서를 쓰면서 아버지 직업을 적어야 되는데 아버지 직업을 이석환, 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 이렇게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아버지 직업 보험회사 직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 직원으로? 네. 그러니까 경찰이 나서서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조서를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신동학 조서에는 아버지 직업을 뭐라고 적었는지 과자회사 직원 뭐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과점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네, 제과점 직원 이렇게 적었겠죠.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이 둘은 같은 해 4월에 집행유예로 다 풀려납니다. 신동학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3년 뒤인 1997년에요. 코카인하고 대마초를 복용한 혐의로 구속됩니다. 그러니까 폭행정가 1범, 향정신성 의약품 사용법 위반 1범, 도합 2범이 되죠. 그리고 2년 뒤인 1999년에 조금 엽기적인 사건인데 도굴꾼들이 롯데 가문 선영 묘를 도굴한 일이 있었어요. 되게 유명한 일입니다. 근데 이 도굴꾼들이 뭐 신격호 집안에 무슨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신격호 아버지 유고를 훔친 다음에 신격호한테 유고를 받고 싶으면 돈을 내라 이런 약간 유괴사건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밝혀져서 경찰이 도굴꾼들을 붙잡고 현장 검증을 합니다. 근데 현장 검증을 할 때 도굴꾼들이 어떻게 도굴을 했는지 자기가 했었던 행동을 재현을 할 때 이 신동학이 갑자기 격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건을 재현하던 피의자들한테 붕 날라서 2단 옆차기를 합니다. 그 주먹을 휘두르고 난동을 부립니다. 경찰이 옆에 있건 말건 상관을 안 하는 거죠. 지 분에 화가 나면 그냥 사람들 패는 겁니다. 롯데가 낳은 최고 스타 신동학 씨는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2000년에는요. 혈중 알코올 농도 0.246 만취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추돌 사고를 내요. 음주 전과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때도 엽기적인 게 경찰이 신동학을 막아세우고 문을 엽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문을 딱 잡으니까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매달고 차를 질주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런 신동학 씨가 어떻게 됐느냐면 2005년에 태국 방콕의 한 아파트에서 술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죠. 다른 사건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단일 사건들인데요. 단일 사건의 엽기성 면에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은 개차방 같은 인물들입니다. 1979년에 벌어진 일인데요. 함영준, 당시 나이에 25살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 한국 시티즌 공업이라는 회사의 이사였고요. 이분 아버지가 당시로는 엄청난 재벌이었어요. 평창 전문, 한송학원, 중앙상호신용금고 여러 개의 기업을 경영했던 재벌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함영준이 단골로 찾던 한 호텔 나이트클럽 호스티스한테 결혼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사랑에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호스티스 분이 싫다고 한 모양입니다. 거절을 당하니까 함영준이 이 여자분을 이끌고 숙소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옷을 벗겨요. 그 다음에 여성분 아랫배에 담뱃불로 자기의 성인 하자를 새겨놓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이런 짓을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 그 여자를 영원히 내 애인으로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함영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를 당한 여성은 고통에 못 이겨서 2시간 동안 실신했다가 겨우 깨어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2010년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의 사촌동생 최철원 씨라는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사람의 폭행 사건은 영화의 모티브가 됐죠. 영화 베테랑의 모티브가 된 사건입니다. 예, 이 최철원 씨가 이제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건물 앞에서 한 화물 노동자가 시위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왜 시위하느냐 이러면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시위 내용을 듣더니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로 이 노동자를 두들겨 팹니다. 이게 그 유명한 재벌 2세 맥갑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맥갑 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었냐면 노동자를 팬 다음에 최철원이 돈 2천만 원을 던지고 나갔습니다. 치러받으라고요. 그런데 당시 기록을 보면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 맞던 노동자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빌었겠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비는 노동자 앞에 최철원이 야 아파? 살려줘? 그럼 지금부터 한 대 300만 원씩 줄게 라면서 방망이를 더 세게 휘둘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도 재범입니다. 초범이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인데 2006년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윗집 사람하고 싸움을 하다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윗집 사람을 협박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껄핏하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는 게 특기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시에 기사를 쓸 때 이렇게 썼습니다. 최철원 씨가 잘 모르고 있을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SK그룹에는 SK 와이번스라는 프로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망이 휘두르고 싶으면 거기 가서 휘두르십시오. 왜 M1 시민들한테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십니까? 이렇게 기사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섬유 유연제를 만드는 기업 피존의 창업자 이윤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2011년에 피존이 굉장히 경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 이은욱 씨라는 분을 사장으로 영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은욱 사장이 경영을 굉장히 잘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은욱 사장 취임 이후에 피존의 월 매출이 3개월 만에 갑절 가까이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이윤학 창업주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이사장을 취임 4개월 만에 해고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은욱 사장이 열이 받겠죠. 그래서 해고에 불복을 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해고 무용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 열을 받은 이윤학 창업주는 조직폭력배 무등산파를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무등산파한테 3억 원을 쥐어주고요. 이은옥 사장을 길거리에서 폭행을 합니다. 이 사건 중에 더 가련한 일은 이은옥 사장을 폭행한 폭행범 중에 한 명이 무등산파 조폭 한 명이죠.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였는지 뭐였는지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경찰에게 쫓기다가 나중에 스스로 목을 매달아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 사건으로 사람이 죽는 일까지 벌어지죠.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에요.
숙취해소 음료 여명 808이 굉장히 유명하죠. 예.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캔에 보면 회장 얼굴이 나오잖아요. 남종현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한유도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유도회 사람들이랑 술을 먹다가 중고유도연맹회장 이무희라는 사람한테 맥주잔을 던져서 이빨을 다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긴 게 폭행을 어떻게 하냐면 이무희라는 사람을 무릎을 꿇게 해요. 그 다음에 야, 이 포항놈아, 너 나한테 반기를 들었지? 이러면서 맥주잔을 던져서 이빨을 박살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포항에서 태어난 게 맞아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명 808 회장님한테 안 맞으려면 고향도 가려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도 상습범인 게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에 이 사람이 대한유도회 회장이었는데 유도장에 출입증이 없는 지인들을 출입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들이나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막았겠죠. 그러니까 유도장에서 난동을 부립니다. 범아시아 지역으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야, 유도회 회장은 유도 경기를 중단시킬 수도 있어. 여기선 내가 왕이야. 하고 난동을 부린 다음에 결국은 경찰에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정말 상습범인 거죠. 대충 이 정도로 재벌들의 폭행 역사를 마칠까 합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은데 너무 셀 수가 없어서 이 정도만 유명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분들 기분이 어떠실지 모르겠는데요. 이 중에서 과연 김동선은 역대급 반열에 올라설 만한지 판단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범죄의 횟수, 범죄의 질, 그리고 공권력이나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 여러 면에서 김동선 씨는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신동학과 함께 지존에 오를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간곡하게 기원합니다. 이 김동선이 한 번도 감옥에 갇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발 좀 감옥에 갇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왜 이런 폭행을 못 멈추겠습니까? 제대로 된 단죄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번에 폭행을 저지른 김동선은 지금이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이번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 소망이지만 김동선 씨가 감옥에 가면 제가 그 앞에서 감옥 갈 때 일부러 찾아가서 너그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꼭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부디 이번에는 한국 사회가 이런 질 나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단죄를 해서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아주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승현 회장의 심경은 어떨까요? 근데 본인이 뭐가 할 말이 있겠습니까? 본인도 만몸파 서방파 이끌고 도심에서 르와르무를 찍은 사람인데 예. 애비에 버금가는 자식을 낳았다고 좋아할까요? 예.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전대미문의 가문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예. 오늘이죠. 11월 22일 수요일 저녁 7시 경기도 용인시 동백에 있는 동백마을밥상에서 저녁 7시에 이완배, 선대인 두 분이 치는 번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인근 지역 주민으로서 그리고 절대로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없었던 선대인 선배의 모든 걸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많은 분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일 수요일 저녁 7시 용인 동백 마을밥상입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액상화 현상이란 지진으로 지하수와 토양이 뒤섞여 집안이 늪처럼 변하는 현상인데요. 지난주 지진이 발생한 포항의 진앙지 주변에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지역에서 액상화에 따른 2차 피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액상화 전담 조사팀을 꾸려 지진 진앙 주변에 대한 시추 작업을 통해 액상화 여부를 알아볼 계획인데요. 다수의 언론에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부산을 포함해 서울과 수도권까지 액상화가 일어날 위험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경대 최재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인데요. 경남 양산에서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상당 구역에서 액상화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주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JTBC가 최재순 교수 측에 직접 확인해 본 결과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도는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최재순 교수 연구팀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는 2012년 미국 프로그램 계산식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인데요. 연구 결과에도 이런 한계를 담았지만 일부만 발췌해 보도한 것입니다. 서경대 최재순 교수의 설명 직접 들어보시죠.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그건. 5배 정도 과장돼서. 한부에 지금 지진대응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그게 거기에 돌려본 거예요. 그때는 그 기록이 이제 미국의 전파 시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틀리겠지. 또한 이번 포항 지역의 액상화 현상은 주로 논밭에서 발견됐는데요. 이 액상화 현상이 건물 아래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을 모래나 자갈이 많은 퇴적층 위에 짓는다고 해도 액상화에 견딜 수 있도록 건축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부실 공사가 아니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액상화 조사에는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액상화 현상의 유무와 규모, 그리고 위험 요인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 모두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콩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콩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콩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콩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3도, 대구 1도, 부산 7도로 대부분 지방이 영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비 소식이 있는데요. 새벽부터 낮까지 중부와 호남 그리고 경북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도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 서울 12도, 대전과 전주, 광주, 대구 모두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자,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러시아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면서 우화 작가이기도 한 이반 크릴로프의 우화집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동물을 빗대서 이야기를 만들어낼까요? 동물은 뭐 사실 감정도 없고 언어를 사용할 수조차 없는데 말이죠. 네, 동물의 감정이 없을 리가 없죠. 감정이 있겠지만은 인간들이 참 못 읽어내는 것일 텐데 아무래도 인간의 이면을 그려내는데 인간을 직접 등장시키는 것보다는 동물을 빗대서 얘기하는 게 훨씬 설득력이 있어서 이 우화란 방식을 택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이 70년대 때 하도 코미디에 대한 단속이 심해서 한 코미디 연출가가 안 되겠다. 이거 뭐 계속 간섭이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판단이 돼서 조선시대에 양반으로 분장하고 천민으로 또 분장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코미디를 만들었는데 이마저도 현 정권에 대한 풍자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하는 수 없이 코미디언들한테 동물 탈을 씌워가지고 코미디를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그 황소가 자빠지는 이 장면을 보고는 이제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황소가 공화당 상징인데 이거 공화당에 대해서 빗대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이죠. 뭔들 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당한 정권들이. 아무튼 그 우화는 뭐 전 세계적으로 각지에 각 문화권에 다 분포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크릴로프 우화집은 엊그제 소개해드린 그림 동화나 이솝우화와 달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좀 낯이 설 겁니다. 근데 이 이반 크릴로프가 편찬한 러시아 우화집은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들 예컨대 고골이나 푸시킨이나 돌스토이 등에게 아주 각별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 뒤에 적힌 구절을 보니까 시대를 뛰어넘는 민중의 웃음과 지혜, 생생한 표현, 예리한 풍자로 집대성한 러시아 문학의 영혼이자 자긍심 이렇게 적혀 있네요. 카피 문구라서 약간의 과장이 없진 않겠지만은 제가 장담하건대는 러시아 민중들의 웃음과 지혜 그리고 이 풍자 정신을 엿볼 수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고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우화집에서 요즘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과 연결이 된다 싶은 우화 몇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시처럼 구성된 이 우화집은 읽고 읽어도 끝없는 어떤 그 샘이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먼저 이 늑대와 고양이라는 우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바꿔치게 하려고 이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데 이 우화를 들으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숲에서 늑대가 마을로 달려왔는데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늑대는 자신의 생명을 염려하고 있었는데 사냥꾼들과 개들이 늑대 뒤를 뒤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늑대가 다른 이들보다 먼저 대문으로 뛰어온 것은 기뻤지만 슬프게도 모든 대문들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늑대는 울타리 안에 있는 고양이를 보고 이렇게 사정했습니다. 친구, 어서 빨리 말 좀 해주게. 악한 적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줄 만한 농부들 중 선한 농부가 누구인가? 개 짖는 소리와
뿔필이 무서운 함성이 들리지 모두들 나를 뒤쫓고 있는 거야. 이 말에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어서 빨리 스테판에게 부탁해보게. 그는 매우 친절한 농부야. 그렇지만 나는 그의 양을 훔쳤어. 그럼 제미안에게 부탁해보게. 그가 나를 보고 화낼까 두려워. 나는 그의 새끼 염소를 가져갔거든. 트로핌이 살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 보게. 트로핌에게로? 아니, 나는 그와 만나는 것이 무서워. 그는 봄부터 새끼 양을 보호하려고 나를 위협하고 있었거든. 그래, 좋지 않군. 그렇다면 크림은 너를 숨겨줄 거야. 오, 친구, 나는 그의 송아지를 물어주겠어. 이 말에 고양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너는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혔구나. 이곳에서 내가 어떤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겠니? 농부들이 너를 불행 속에서 구해주는 것은 우리 농부들에게 있어서 작은 일이 아니지. 공정한 거야. 너 스스로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두어라. 네, 이렇게 끝나는 멋진 우화였습니다. 늑대는 어디 가나 이렇게 악역을 하는 모양이에요. 내가 위기에 처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농부들이 사는 마을로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고양이에게 부탁을 해요. 내 목숨을 구해줄 만한 선한 농부가 없을까? 이러니까 뭐 스테판, 데미안, 트로핌, 뭐 크림 등등에게 부탁해 보라고 고양이가 충고를 하는데도 우리 이 사악한 늑대는 양을 훔치기도 하고 새끼 염소를 가져갔고 그리고 송아지를 물어 죽이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고양이 이렇게 말합니다. 농부들에게 널 용서하는 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정한 거란 얘기죠. 죄를 지었으니 공정하게 죄의 대가, 벌을 받는 게 맞다는 얘기죠. 예. 만약에 이 늑대를 구해줄 만큼 착한 농부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되받아치는 자들이 이 우화를 읽고 어떤 얘기를 할지 잠옷 궁금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늑대는 정직한 편이죠. 이 자들은 뭐 자기들이 아무 잘못한 게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늑대에게 미안하다고. 늑대에게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여기서는 악역을 맡았으니까 일단 늑대로 비유하기로 하죠. 근데 이렇게 용서를 해주는 순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몰릴지는 뭐 익히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롭게도 앞에서 읽어드린 작품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사자와 모기 얘기가 있습니다. 사자와 모기 얘기는 이솝 우화에도 여기저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림 동화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 모기는 대단히 선한 약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자는 우리를 지배했던 자들이고요. 모기들이 이 사자에게 어떻게 항거하는지 어떻게 이 모기를 괴롭히고 급기야는 항복을 받아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자가 매정한 말로 모기를 무시했습니다. 모기는 화가 났지요. 말을 참지 못하고 사자와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병사이자 나팔수로서 목청껏 앵앵 소리를 내고 사자에게 심한 욕을 해댔습니다. 사자에게는 우스운 일이었지만 우리 모기가 장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의 뒤에서도 눈 위에서도 귀에서도 모기는 소리를 질러댑니다. 그리고 장소를 살피고 때를 포착하면서 침착하게 독수리처럼 사자 위에 내려앉아 있는 힘을 다해 사자를 찔렀습니다. 사자는 부르르 떨며 모기에게 꼬리를 휘둘렀습니다. 우리의 모기는 잘 피했고 사자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사자 이마에 앉아 피를 빨아먹습니다. 사자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고 갈기를 떨어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웅 모기는 자기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코에 앉아 찌르고 귀도 찔러댑니다. 사자는 화를 버럭 내고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지르며 분노로 이를 부두둑 갈아대는가 하면 발톱으로 땅을 북북 긁어댔습니다. 화난 사자의 울음소리 때문에 온 숲이 벌벌 떨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공포에 쌓여 숨거나 달아났습니다. 마치 대홍수나 화재를 만난 것처럼 재빠르게 그곳에서 모두 도망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바로 보잘것없는 모기가 모두에게 불안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소리 지르고 몸부림치던 사자도 힘이 다 빠져 땅에 쿵 하고 넘어져서는 화해를 요청했습니다. 모기는 화를 거두고 사자를 불쌍히 여겨 화해했습니다. 모기는 아킬레스에서 갑자기 호메로스가 되어 자기의 승리를 온 숲에 알리며 날아다닙니다. 제가
크로일로프 우화집을 읽으면서 가장 감동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사자들에게 이 무시와 모멸 속에서 괴로워하던 모기들이 연대해서 힘을 합쳐서 사자를 몰락의 궁지로 몰고 가는 아주 장한 영웅담을 이렇게 짤막한 우화 속에 잘 담아냈습니다. 제대로 반성하고 무릎을 꿇지 않으면 절대 용서해 주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기를 등장시키는 많은 우화들이 되게 모기 편을 드는 경우가 많아요. 예.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힘을 모을 때, 그리고 별볼이 없어 보이지만은 거대한 자들이 또는 탐욕스러운 자들이 안고 있는 약점들을 정확하게 공략할 때 약한 자들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교훈처럼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계속 약자로서 자기를 폄하할 게 아니라 강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모멸했던 자에게 복수를 가할 수 있어야 되죠. 이 복수가 성공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이 모기는 그 이전의 모기 상태, 그러니까 모멸과 굴욕의 세월을 보내야 될 것이라는 게 이 우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 같습니다. 아이고 정말 동화는 특히 우화는 약한 동물에게 굉장히 관대하네요. 이런 따뜻한 시선이 참 빛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정말 한 편 한 편을 놓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빛이 납니다. 이 긴 겨울 보내실 때 크로일로프와 정말 세계적인 고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구해서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삶을 어떤 식으로 우화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인지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예, 러시아 작품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러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나라, 무도한 나라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을까요? 우화를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네, 아주 좋은 질문 하셨는데 저는 이중적이에요. 부정적인 인식이 강화된 것은 아무래도 그 러일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이 유포했던 백인들에 대한 공포의 상징이 바로 러시아였어요. 예. 그 백공으로 얘기되곤 했었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아시아를 본격적으로 지배하는 길로 접어드는데 그러면서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대대적으로 확산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통과하면서 붉은 나라,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라는 이미지가 또 강하게 각인되고요. 이른바 기득권층에게는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겠죠. 또 이 한국전쟁 때는 소련이 보이든 눈에 안 보이든 북한 쪽에 섰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두려운 나라 또는 이게 부정적인 나라로 인식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쪽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갈래는 한국 문학사만 좁혀서 보면은 한국의 많은 지식인들, 문학자들이 러시아 문학에 깊이 빠져들었었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푸시킨이나 고고리나 고리키나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식민지를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많은 그 정서적 에너지를 제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러시아 사상에 대한 그 동경도 없지 않았죠. 이미지라는 게 사회에 형성되기 마련인데 그 이미지를 넘어서 각각의 문화권, 요즘 국가라고 얘기하지만 각각의 문화권이 지니고 있는 깊은 심층들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러시아 문학,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크로일로프 우화집은 러시아의 그 정신을 파악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도 좋은 책 소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 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자, 오늘도 일본에 있는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하이, 모시모시. 예,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일본에서 일정 잘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 다케오 도서관이라고요. 시에서 만든 것인데 1년에 100만 명이 넘게 찾는 일본에 딱 3개밖에 없는 공공기관 중에 하나 방문해서요. 네. 도서관장님을 좀 만나 뵙고 예.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 그렇군요. 도서관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좋은 책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편의시설이 좋았습니까? 예, 그 시립도서관의 운영을 민간 기업에게 맡겼고요. 그 민간 기업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내고 시립도서관 안에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도 집어넣고 또 서점도 집어넣어서 도서관에서 책도 빌리고 책을 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정말 오기 좋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리노베이션 하기 전에는 5, 60대가 주로 이용하던 도서관을 30, 40대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었고, 다케오시가 인구 5만의 작은 도시인데 지난 한 2, 3년 동안 50가구가 이전을 해왔는데 전부 다 그 아이가 있는 어린 부부들이었고 그 가족들이 이사를 온 이유가 이제 도서관 때문이었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역에서는 좀 화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혜원 의원과 함께 와서 쭉 둘러보고 있는 중이고요. 내용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또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한테 뭐 별로 베낄 게 없어 보이는데, 아니 뭐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업체 들여오고 일단 뭐 그렇게 마음을 먹더라도 인구가 적은 도시에 들어오겠어요? 안 된다는 리스트만 만들어 놓고는 접근을 할 수 없는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예. 예,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나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커피숍에 들어왔다 말았다 이런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까, 찾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까라는 문제만 놓고 다른 문제들을 다 제껴놓고 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예. 오늘 도서관장님 말씀 중에 인상 깊었던 게 다른 지역에서 인테리어하고 무슨 커피숍 들어온 건 베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답이 아니다. 우리가 어떤 정신을 갖고 했는지 그 지역 특색에 맞는 도서관들 좀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도서관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관이라도 좋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래저래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많은 교회가 교인 이탈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앙은 있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가나안 신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이제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간데. 자, 명성교회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김성회 보좌관께 이 이야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김성회 보좌관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견문이 넓으신 분이시면서 또 미국에서 신학생으로 또 활동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보시는 눈이 넓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제가 미국에서 정규 신학
대학원 졸업을 했습니다. 예, 기독교인이고요. 예. 저는 이제 미국 장로교 교단 소속의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뉴스앤조이라고 기독교인들은 많이 아실 텐데 미주 뉴스앤조이에서 기자로도 일을 했었고요. 이 문제는 제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던 문제이기도 했고 비단 교회 문제라기보다는 점점 더 사회 문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가지신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거기에 대한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명성교회 세습이죠, 이건? 예, 뭐 강동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고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는데 세습이라고 하면 결국 아버지가 하던 일을 자식이 하고 그런데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상속세도 안 내죠. 이게 교회를 상속할 것 같으면 상속 절차에 따라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을 먹여서 세금이라도 낼 텐데요. 이 부자 세습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제적 손해도 보지 않고 완전히 패밀리 비즈니스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본인들은 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신의 사명을 이어받는 것이다. 대를 이어서. 목회직 대물림으로 봐야지 이걸 세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부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소위 PK라고 하죠. 패스터 키드. 그 목회자의 자제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런 분들이 다 아버지가 심었던 교회 가서 목사를 다시 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김하나 목사님도 본인 원하시면 그러고 그렇게 하고 있었고 다른 교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명성교회를 꼭 그 김하나 목사가 가져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뭐 하나님께 대를 이어 충성한다라는 논리 그거 충성의 장소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거긴 너무나도 잘 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이건 사실 대형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고 저는 기독마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세습을 할 거면 최소한의 상속세라도 내던가 어떤 경제적으로 자기들 손해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거 없이 거리낌 없이 하는 모습을 보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일반인들이 점점 더 기독교에서 등을 돌리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김하나 목사가 2013년에 장신대에서 했던 발언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목회 세습이 있다. 다 실패한 사례, 다 비난받을 사례만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라 밖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나고요. 중국에서도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미국에도 횡령범들이 주식을 횡령을 하고 있고요. 독일에서도 주식을 횡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범죄를 외국에서 한다고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다는 논리는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 교회 규모가요. 웬만한 대기업을 뺨치는 매출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넘겨받는 것이 그렇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그 해외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세습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많은 비판을 듣고 있죠. 동네에서 100명의 성도들이라는 교회의 목사를 예를 들어서 대를 이어서 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과는 좀 완전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하나 목사가 어떠한 영적 능력을 갖고 있고 어떠한 설교적 능력이라든지 교인들 이끌어들인 힘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가 사이즈를 잔뜩 키워놓은 교회를 그냥 가져간다는 건 이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본인들이 주님의 종, 주님의 머슴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서약인 것인데 대형 교회들은 그렇지 않죠. 본인들이 부를 거머쥐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먹고 좋은 데만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자식이 물려받겠다고 한다는 것은 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김하나 목사는 자기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는 자신을 향한 그런 비판적 시선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는데 만약에 김하나 씨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진취적이고 아버지가 비판받았던 그 지점들에 대한 맹렬한 성찰이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은 그러니까 뭐 진짜 사회선교라든지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편에서는 그런 목회를 한다면은 나은 게 아니냐. 뭐 아직 뭐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이지만 뭐 그런 식의 그 어떤 목회가 이루어진다면은 마냥 지금 비난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 그 아무 문제 인식이나 비판 의식 없이 그냥 세습하는 목사들도 허다한데 김하나 목사한테 아직 좀 기대를 걸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개혁을 하시려면 본인이 개척해서 하면 되죠. 본인이 어디든 청봉임을 받으면 되는 거고 본인이 하는 교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아버지가 물러났다고 하지만 뭐 지난 주일도 보니까 1, 2, 3부 교회의 축도는
그 김상원 목사가 직접 했다고 하고 네. 아버지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있는 상황에서 무엇을 개혁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요. 그 장로들이 그 아들을 뽑았을 때는 아버지처럼 하기를 원해서 뽑은 거였거든요. 제가 보기엔. 예.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목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세습이기 때문에 예. 전 그 안에는 개혁이 있을 수도 없고 설령 개혁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미 세습이라는 커다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지어놓고 그 뒤에 잘한다고 해서 해결이 된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성을 지금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이재용 씨가 상속을 하고 나서 그래서 삼성 운영을 잘하면 그 사람이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이랬던 과정들이 다 용서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은 경영자의 어떤 그 노력 뭐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기업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떤 개인이 개척을 했다고 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서 이 교회를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그렇게 그 선언하는 목사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과연 누가 교회에 가려고 할 것인가. 지금 정말 세상에 뒤떨어진 소리라고 생각을 해서 명성교회 하나가 서로 잘 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 또 이 신도들에게 잃어버린 신뢰, 이것은 전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명성교회가 속한 교단의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이 학생들이 외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교단이 나서라. 이건 교단 법을 어긴 거 아니냐. 세습은 안 된다. 이런 법을 만들어 놓고 위반하는 교회가 나타났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총회를 열었던 교회가 바로 명성교회였죠. 2013년에. 그렇죠. 예. 자기네 교회에서 세습은 안 된다고 법을 통과시켜놓고 뻔뻔하게 다시 총회를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정원도 차지 않은 상태에서 아들에게 기습 세습을 감행을 한 건데요. 교단이 나서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분담금도 많이 내고 교단 내에서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예. 뭐라고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전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예. 교단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목사가 자기 자식에게 세습하는 것을 자꾸 이런 식으로 공고해가는 과정. 그리고 이 교회가 지금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반년이라고 이제 세습을 반대하는 모임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뭐 120개가 넘는 교회들이 이런 식으로 세습을 좀 다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과정에서는 어떠한 세금도 내는 바가 없고 자기들끼리 이것을 패밀리 비즈니스로 해서 자꾸 이런 모델들을 양성화하는 것은요. 교회는 전도가 사명 아닙니까? 예.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건데 이거는 그냥 축제가 사명인 교회가 된 거죠. 재산을 쌓는 것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는 것이고 올려놓은 성도들을 못 오게 하는 것이고 그 있는 사람들끼리만 잘 해보자라는 얘기인데 저는 대단히 좀 큰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요. 예.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미국 장로교단 소속 교회에 다녔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이런 데는 보면 이제 은퇴연금을 월급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떼서 붓습니다. 이제 교단이 강제로 그 연금에 가입하게 하고 상당히 많은 연금을 교회가 부담하도록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은퇴를 한 다음에 은퇴하기 전에 목사가 받던 월급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65세가 돼서 정년 퇴직을 하면 거의 받던 월급이나 비슷한 수준의 연금이 나오는데 연금은 항상 세금이 적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퇴직을 하고 나면 오히려 더 많은 월급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단 소속의 교회를 다른 곳을 돌아다녀도 정년이 되면 연금이 나오고 그 연금으로 충분히 경제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던 교회에 뭐 원로 목사로 남는다든지 자식에게 물려준다든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세습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대형 교회들은 그 장로들과 그 교회를 개척해서 키운 목사 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음험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또 중형 사이즈의 교회들은 사실은 이 은퇴하고 나서 먹고 살기 어려운 측면이 또 존재하는 거거든요. 예. 가장 안전한 방법은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본인도 원로 목사로 있으면서 계속 월급을 받는 방식을 택하려고 하는 건데요. 큰 교단부터 좀 실천을 해서 교회에 좀 오래 연금을 붙게 해주고 나이가 되면 그 연금을 탈 수 있는 구조들도 만들어서 목사들이 65세가 60세든 65세든 나이가 되면
은퇴를 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켜주는 게 되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예. 연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교단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20년 이상 교회에 근속을 하면 연금을 준다 이런 규정이 있는 교단 같은 경우는 19년 차에 그렇게 목사들을 많이 해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뒤에 연금 주는 것이 아까워서 이런 점들도 좀 해소가 돼야 할 것이고 상속이라는 걸 좀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어쨌건 목사도 노동자입니다. 예. 그 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은 전부 다 똑같은 거지 자기가 중재자가 아닌데 마치 신도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것처럼 구는데 그래서 안 된다 생각하고 목사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도 내야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연금도 요구를 해야 되고 그 은퇴 이후의 계획들을 뭐 기도에 맡긴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 세습으로 가거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지 말고 목회자들이 좀 더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구조 우리 교인들과 교단들이 좀 더 나서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뭐 다른 사람을 다 떠나서 사실은 김하나 목사한테 굉장히 큰 기대를 걸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뭐 이렇게 자기 아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동의할 수는 없지만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키워온 그냥 말로 그 조그만 상가에서 시작한 교회를 뭐 수만 명에 이르는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는데 그 남주기는 좀 사실 아까운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동의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김사만 목사의 멘털리티를 생각해 본다면은 또 게다가 비자금 800억 은닉 의혹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피부치가 아닌 사람이 후임 목회자가 되면은 자기 장래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뭐 이런 그 인간적인 그 두려움들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하나 목사는 젊고 앞날이 창창하고 또 나름 좋은 신학교를 나왔잖아요. 남들이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 그렇다면 좀 생각의 출발점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지없었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놓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자기들이 입으로 한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고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하나님 거다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마음 지우기 어려웠던 것이고 그 목사와 장로들 그 집단이 점점 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범죄자 집단처럼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정말 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그런 얘기했더니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그걸 믿었어? 세습 안 하겠다는 말 믿었어? 이러시는데 더 할 말이 없게 되더라고요. 네, 그 우리 김용민 PD님도 이제 목회자의 과정을 밟고 계시는데 예. 아버님은 볼 때 은퇴를 하셨죠? 그럼요. 세습받을 교회가 없어지면 안타까우시겠습니다. 뭐 세습도 아닐 뿐더러 그 교단도 달라요, 교단도. 저희 아버지는 그 명성교회 소속 교단 예장 통합인데 저는 이제 기장이죠. 달라요. 그래서 뭐 아는 분도 하나 없고요. 세습은 뭐 상상도 못할 일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교인들 앞에 면이 안 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낯짝이 상당히 얇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근데 김사만 목사는 역시 그 티타늄 합금 얼굴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언 마스크. 예, 이것이 성공하면 쟤도 하니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번져나갈까 이런 것들이 걱정이 되고 이미 뭐 사실은 많은 부분 세습을 했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제 김사만 목사는 왜 나만 갖고 이러냐고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지만요. 예. 어쨌든 귀찮게 하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멈추게 해야 합니다. 김사만을 못 막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 세습을 꿈꾸고 있는 다른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못하도록 하는 일 꼭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몰락은 사실 뭐 이제 시작이 아니라 진행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점점 더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사실 드네요. 뭐 자기 교회만 굳건히 서면 된다 이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뭐 한국 개신교 전체에 미치는 타격 따위는 관심에도 없는 이런 김 부자. 예. 어떻게 세습은 김씨들만 하는 건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씨도 있죠. 이 씨도 있군요. 예, 아이고 이 씨를 깜빡했습니다. 예. 자, 김성애 보좌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해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포렌멜리로 이어갑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와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보통의 여론조사는 표본의 규모가 1000명을 넘는 경우가 드물고 질문의 내용이나 문항 순서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는데요. 시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여론조사 기관은 어디일까? 오늘 새벽 5시까지 2189분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89%. 네, 다수의 시민들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를 가장 신뢰한다, 이렇게 응답해 주셨네요. 다음으로 한국갤럽을 꼽아주신 분들은 7%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리서치를 신뢰한다 2%, 리서치 뷰를 꼽아주신 분들은 2%에 머물렀습니다. 트위터에 남긴 의견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살이님, 요즘 가정집에 유선 전화가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40대 이하는 절반 이상이 없다고 봐야지요.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합니다. 켈리 서울님, 킨텍스 임창열 대표의 짓거리를 듣고 있자니 정말 울화가 치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작살 백수님, 현대 자동차에게 다스가 누구 거냐고 물어보면 안 될까요? 네, 다 알 텐데 말이죠. 굳이 현대 자동차에 물어보지 않아도 말입니다. 행복맘님, 류여해 수준이 안초딩과 비슷하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류여해나 안초딩 모두 반발하겠네요. 네. 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김용민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